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살 초반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사실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제가 당한 일이 너무 창피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란 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 나쁜 짓을 당한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된 것처럼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바보로 몰아가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제가 당한 일을 밝히기보단 숨기기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연을 들으며 제가 당한 일이 창피해야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세상을 순진하게 또 사람을 믿고 지내다 당한 게 왜 피해자 잘못이고 피해자가 부끄러워야 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당한 일을 얘기하고 목소리를 내 사람들 인식을 바꾸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오늘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낸 용기가 세상의 인식을 바꿀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모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약자이셨고 그 때문에 저는 어릴 적부터 여러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채로 자랐어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고 장애를 가지신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별적인 시선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겪어야 했죠. 사람들은 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제가 활기차게 움직이면 장애를 가진 부모님께서 놀아주지 못해서 저런다고 말이 나왔고 그 말에 반대로 조용히 있어도 같은 사담이 붙곤 했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의 장애를 가지고 행동의 이유를 얘기하곤 했죠. 그런 사람들의 말은 제가 행동하는 데 있어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약자인 부모님과 저는 평생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릴 적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난 왜 보통 또래 아이들처럼 살 수 없는 건지, 난 왜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관심과 동정심을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과 주변에서는 그런 저의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워낙 많은 일을 겪었던 제가 학교나 밖에선 힘든 내색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에게 싸구려 동정심을 받고 싶지 않았던 저는 오히려 더 밝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저의 힘든 상황을 부정하고 싶고 또 필요 없는 동정의 손길을 받기 싫어 억지로 밝은 척, 아닌 척하고 살았던 거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언젠가부턴 정말로 성격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 원래도 저희 부모님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 비관하지 않으려고 했던 제 마음이 더 저를 긍정적으로 변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집안 환경이었음에도 저는 몸이 불편해도 사랑만은 듬뿍 주셨던 부모님과 저 스스로 밝게 살려고 했던 의지 덕분에 엇나가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살 성인이 되고부터는 곧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들게 됐어요. 보통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우선은 돈을 벌어서 제가 하루빨리 부모님께 보탬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편이었고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성인이 되고부터 부모님 대신 가장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일을 시작했던 거였죠. 백화점 알바를 시작으로 건물 청소며 식당, 의류 매장, 영화관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사업 아이디어를 얻게 됐죠. 평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저는 액세서리를 직접 만들어서 착용하곤 했는데 그걸 본 주변 동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꾸미고 싶을 나이였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액세서리를 만들었던 건데
사람들은 그걸 시중에 없는 독특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 재료비만 받고 만들어줬는데 언젠가부터는 여기저기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내가 직접 판매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일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부업으로 액세서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업인 알바를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부업이었지만 점점 장사가 잘 되자 아예 알바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된 저는 이왕 하는 거 욕심을 더 내보자고 생각했고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외에 전문가 손길이 필요한 세공도 배우고 디자인과 주문을 넣는 데 필요한 CAD도 배우게 됐죠. 잘 될수록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니 사업을 시작한 이상 최소한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돈을 더 벌어야 했거든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했어요. 그런 저의 노력 덕분인지 다행히 사업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벌이가 괜찮아졌습니다. 대단히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알바하는 것보단 좀 더 벌었고 먹고 살 정도가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알바를 할 때보다 더 자주 부모님께 신경을 써드릴 수 있어서 좋았죠. 그렇게 액세서리를 판매로 수익을 올리던 도중 제 사업이 확 떠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가 제 제품을 협찬해가면서 갑자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죠. 별 생각 없이 한 공짜 마케팅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그때까지 만들어놨던 제품이 다 팔려 더 이상 못 팔 정도로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갔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족족 하루도 되지 않아 완판이 됐죠. 그 덕분에 큰 돈을 벌게 된 저는 그 돈을 다시 투자하여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고 어엿한 브랜드의 사장님이 될 수 있었어요. 그 후 시간이 지나며 관심이 조금은 떨어져 매출도 줄어들었지만 이미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았던 덕분에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부모님을 돕겠다는 제 꿈이 이루어졌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저는 몸이 불편한 부모님께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고 저도 더 이상 예전의 고생 없이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에 매달리느라 여유 시간이 없었고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챙기기 바빠 여느 사람들처럼 놀 거 다 놀고 즐길 순 없었어요. 남들이 다 바라고 꿈꾸는 결혼도 점점 멀어지는 듯 했죠. 물론 저도 그 사이 연애도 몇 번 해보고 선도 봤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 사업 때문인지 만나는 사람들 모두 같은 업의 종사자들이었고 다들 속 보이고 생각이 어린 모습에 연애 때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장애를 가진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저를 결혼 대상으로가 아닌 가벼운 연애 상대로만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러다 운명같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죠. 그 사람은 저보다 연상이라 생각도 깊었고 어른답고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서로에게 관심이 있기 전 나누게 됐던 대화에서도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도 바르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죠. 거기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항상 배려심도 깊고 이타적인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르고 선한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됐고 만나는 내내 저에게 헌신적이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여전히 제게 너무나 먼 이야기로 느껴졌어요. 장애가 있는 부모님이 제일 걱정이었죠.
평생 살아오면서 장애인에 대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너무나 잘 알았던 저였기에 저의 당당함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장애가 저의 결혼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깊은 마음으로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보다는 오랜 연애와 동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결혼을 배제하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남자친구의 집안이 제법 잘 산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런 제 마음은 더욱더 확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는 그의 집에서 장애인 부모님을 둔 저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도 평소 그런 제 의중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결혼 생각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깜짝 프로포즈를 해오더라고요. 오빠, 미안하지만 난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아. 알아. 근데 난 너와 부부로서 살고 싶어. 연애나 동거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너와 내가 부부라는 걸 인정받고 싶다고. 희원아, 나랑 결혼해주면 안 될까? 안 돼. 오빤 몰라서 그래. 우리 결혼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오빠 어머님께 허락받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결혼하고도 별별 말이 다 쏟아질 거라고. 난 이제까지 장애를 가진 부모를 둔 자식으로 살아와서 그걸 다 알아. 그리고 그런 것도 겪기 싫어.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과정에선 겪긴 더더욱 싫고. 그래, 내가 뭘 할 거야. 근데 나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넌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다시 생각해봐, 응? 저는 남자친구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될 갈등과 고통 때문이라는 걸 남자친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히 얘기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듯 막무가내였어요. 부족함 없이 자라서 마냥 긍정적인 건지 아니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겪는 사회의 눈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우리 부모님 일은 아무런 상관없다며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서 고통받기 싫었고 또 제가 겪은 고통을 남자친구에게까지 전가시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과 세상의 시선에 대해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에 걸쳐서 얘기한 게 아무 소용이 없었는지 남자친구는 여전히 긍정적이기만 했고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제가 먼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됐죠. 남자친구에게 설득당한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던 겁니다. 이후 양가 부모님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밝히지 않은 채 저희끼리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명절 연휴에 저를 고향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부모님께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저는 돌발적인 남자친구의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남자친구를 좋아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보고 놀라지 않고 넉살 좋게 구는 남자친구를 보며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벌써부터 남자친구를 사위처럼 여기시며 잘 어울리고 행복해 보이는 부모님 모습이 너무 감동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졌던 저는 결혼하기로 한 제 결심을 굳힐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감과 확신을 얻었던 저는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에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결혼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하루빨리 찾아가 결혼 인사를 드리자고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루 이틀 계속해서 미루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인사 가는 거 며칠 미룰 수 있을까? 왜 그래?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네. 그렇다고 몇 달 동안 바쁘신 건 아니니까 곧 조금만 기다려줘. 많이 바쁘셔? 그래도 잠깐이라도 시간 내주시면 좋은데. 우리 집에선 어떻게 되는 거냐면서 많이 물어봐서. 나도 요즘 어머니 얼굴을 못 볼 정도야. 그래도 고시니까 조금만. 알겠지? 처음엔 적극적이던 남자친구가 무슨 이유인지 제가 예비 시댁을 찾아가는 걸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당장이라도 인사를 드리고 결혼할 것처럼 하던 남자친구가 자꾸 핑계를 대며 만남을 미루는 모습에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와 어머님께서 통화하는 걸 듣게 된 저는 옆에서 말을 거들게 됐어요. 같이 있는 김에 전화로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남자친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시모가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먼저 남자친구에게 저를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가 없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얘기를 둘러대며 시모와의 전화를 서둘러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잘못 들으셨나 봐요. 저 지금 혼자예요. 아무튼 저 지금 볼일 보던 중이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그럼 끊을게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전화가 끊기기 전에 남자친구에게서 핸드폰을 가로챈 뒤 예비 시모에게 인사를 올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승우 씨랑 교제 중인 박희원이라고 합니다. 직접 찾아뵙기로 했는데 이렇게 전화로 먼저 인사드리네요.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가 우리 아들 꼬신 그 여잔가 보지? 안 그래도 내가 한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면 당장 접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시모의 모진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예비씨 댁에서도 우리 결혼을 허락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시모는 남자친구에게서 저희 집 사정을 들었는지 우리 부모님의 장애와 집안 차이를 가지고 결혼을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하잖아요. 근데 아가씨가 우리 승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도 장애를 가졌다 하고 사업해서 돈은 좀 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과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결혼이 맞다고 보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희 결혼을 허락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기만이에요. 그리고 이제라도 알았으면 괜히 남의 속 끓이게 하지 말고 정리해요. 난 절대로 아가씨 같은 며느리 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 상황 자체가 저에게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반응, 제가 걱정했던 반응이었고 익숙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방적인 모욕이 담긴 통화를 끊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진실을 듣게 됐죠. 미안해, 희원아. 내 생각보다 엄마 반대가 심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근데 아직 설득 중에 있어. 그리고 엄마가 너를 직접 보면 마음이 달라지실 거야. 아직 엄마가 모르셔서 그래. 자식 욕심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지. 원래 심성이 나쁘신 분은 아니야. 내가 꼭 설득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라.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저도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결혼하는 걸로 알고 계셨으니까요. 부모님께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든 시모의 허락을 받으려 밝은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저와 만나주지도 않고 저를 허락할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러다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지만 역시나 시모는 제게 헤어지라고 이별을 강요했습니다. 현실을 살아야지. 보통 집안이어도 허락할까 말까 한 판에 어떻게 그런 집안 사정을 둔 사람이 결혼 생각을 할 수 있지? 내 아들이 순진하다고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는 건 아니고? 저 돈에 욕심 없어요. 오빠 배경이 어떤지는 한참 나중에 알았고 그거 알고 오히려 결혼을 포기하려 했던 건 저였으니까요. 저한테 돈은 저희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려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지 제 목적이거나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 그전까지 어렵고 고생하며 살아온 건 맞지만 한 번도 제 것이 아닌 것에 욕심낸 적 없고 남의 것을 탐낸 적도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먹고 살 돈과 저희 부모님 모실 돈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이라는 오해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서 말한 것보다 더 피를 토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제가 살아온 삶을 처절하게 말했어요. 돈 때문에 남자친구를 선택했을 거라는 시모의 의심에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며 울분을 토했죠. 그러자 시모는 오해한 것 같다며 이야기하고는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결국 제 손으로 결혼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좋게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시모 앞에서 악을 썼으니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연히 반대할 거라 생각했던 시모가 저희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 때문에 아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직접 만나고 오해가 풀렸던 거죠. 그렇게 시모의 허락을 받아낸 뒤 시모의 사과와 함께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반대하느라 너무 시간이 지체된 것 같다며 시모가 결혼을 서두르자고 한 거죠. 갑자기 빨라진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라는 또 한 번의 고비는 남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잘 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상견례도 좋은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었죠. 상견례를 하는 날은 정말 많이 긴장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시모의 결혼 허락을 받긴 받았지만 언제든 결혼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긴장한 탓인지 그 전날 저녁부터 한 끼도 먹지 않는데도 속이 좋지 않아 상견례장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헛구역질하게 됐죠.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상견례는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였으니까요. 이 모든 걱정이 제가 사서 하는 걱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긍정적인 생각보단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다 보니 불안했습니다. 헛구역질을 마치고 한참 변기 앞에 쪼그려 앉아 있다 힘없이 일어나 입과 손을 씻으려 문을 열고 화장실 칸을 나갔죠. 그런데 파우더룸 앞에 시모가 있었어요. 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절 보고 있었죠. 어머님, 와 계셨어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천천히 오시죠. 다른 날도 아니고 상견례 날인데 어떻게 여유를 부리겠니? 그리고 여유 부리다 늦기라도 하면 사돈 들게 실례인데 좀 기다리더라도 일찍 오는 게 낫지. 그나저나 너 속이 안 좋니? 아까 들어보니까 개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아니요, 안 좋진 않고요.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헛구역질이 잠깐 났던 것뿐이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긴장? 그 긴장 혹시 나 때문에 한 거니? 내가 너희 결혼 반대했던 것 때문에? 아니요, 그럴 리가요. 상견례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떨려서 긴장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뭐 네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마. 근데 내가 혹시나 싶어서 말하자면 나 때문에 긴장하거나 너희 둘 결혼이 문제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 걱정하지 마라. 나 한 번 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야. 내 입에서 너희 결혼시킨다고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혼시킨다고. 어머님.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희 결혼 반대했던 나는 잊어라.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말들 중에 너희 집, 너희 부모님, 그리고 너 무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했던 게 있다면 사과하마. 미안하다. 그땐 나도 아들 둔 엄마가 돼서 그런지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 나 때문에 상견례 망칠까봐, 결혼식 엎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다면 그러지 마. 마음 편히 먹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모자란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게 만들었어요. 저 앞으로 어머님께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께서 결혼 허락하신 걸 후회하시지 않도록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화장실에서 만난 시모가 긴장된 제 마음을 풀어주고 간 거죠. 별거 아닌 말 한마디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저로서는 그보다 더 마음을 편하게 만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다리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솟아났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할 자리까지 가는데 마음도 발걸음도 가벼웠죠.
그리고 며칠 내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주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진행됐어요. 집안 형편 차이나 자신들이 가진 장애로 인해 제 결혼에 문제가 생길까봐 속으로 걱정이 많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편한 모습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애들 2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도 인연을 맺는 건데 많이 부족한 저희 집안 상황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하다뇨. 오히려 제가 죄송한 게 많죠. 저희 승우 많이 모자란 아이거든요. 그에 비해 희원이는 손도 야무진 것 같고 성격도 똑부러지고 매사에 활력도 의욕도 넘친 데다가 머리에서 생각나는 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에 생활력도 강하니 저희 승우 아내로서 제 며느리로서 과분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감사드리고 모자란 제 아들 사위로 받아주신다고 하니 죄송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일이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2분을 뵙기도 전에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이렇게 머리 숙여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사돈. 그만 일어나세요.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거기다 희원이가 다 들었는데 사과도 없이 넘어가는 건 희원이뿐만 아니라 2분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동 같아서 이렇게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며 사실대로 말합니다. 상견례가 있기 전까지 제가 아이들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희원이도 2분의 소중한 자식이라는 걸, 2분께서 희원이를 키우는데 저만큼이나, 아니 저보다 더 훨씬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걸 잠시 잊은 채 제 아들 챙긴다고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죄드립니다.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모의 갑작스러운 얘기와 행동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법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좋게 흘러가던 분위기 속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될 분이 머리를 숙여 용서를 구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하셨으니까요. 거기다 제가 결혼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예비씨 댁에 반대가 있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보니 더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또 자신들의 장애로 인해 제가 시모에게 어떤 반대를 받았을지 예상이 되니 2분의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죠. 아주 잠시였지만 조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상견례 자리는 무거운 분위기가 되었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빠께서 입을 떼셨어요. 그러고 계시면 저희가 더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다 지나간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욕심을 더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상황이 반대였으면 아마 저희도 사돈께서 한 것처럼 똑같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 결혼 결국엔 허락해 주시고 오늘 자리에서도 저희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당연한 일에 대해 사과까지 해주시니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죄송하고 감사해서 말이죠. 저희 정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때문에 불편한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다 털어버리세요.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런 잘못된 말과 행동은 안 하는 건데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희원이에게 정말 잘하겠습니다. 또 2분께도 좋은 사돈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자신들의 장애로 인해 무시나 차별을 받아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부모님이셨지만 시모의 용기 있는 고백과 진심이 담긴 반성은 그런 2분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말한 것처럼 시모가 한 행동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상견례 자리가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욕까지 먹고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일이니 굳이 들쳐 말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저희 부모님께 머리 숙이는 모습의 시모를 보니 상견례를 하기 전 결혼 반대로 인해 좋지 않았던 기억과 감정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시모에게 존경심마저 들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들, 아니 저라고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음속 아직 남아있던 조그마한 불안도 사라졌고 앞으로의 시작할 결혼 생활도 더 기대됐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보내게 될 시간은 당연했고 이렇게 멋지고 존경스러운 시모가 함께하는 삶도 무척이나 기대됐어요.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하던 결혼 허락과 상견례 자리가 별탈 없이 무난히 넘어가고 있어 이제 제 삶은 행복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혼란 속으로 빠뜨려 놨던 일이요. 시모의 용기 있는 고백과 진심이 담긴 반성으로 조금 전보다 더 밝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이어가던 중이었어요. 이제 결혼식 관련해 저희가 알아본 정보들을 얘기하고 양가 부모님께서 이견을 조율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러다 노크 소리와 함께 식당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실 물을 채우고 물병을 교체하러 온 것 같더라고요.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 저를 포함해 상견례 자리에 있던 모두 하고 있던 이야기를 계속해 이어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작은 소란이 벌어졌죠.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컵에 물을 채우려다 순간 손에 힘이 빠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좀 젖긴 젖었는데 물인걸요. 오빠, 나 휴지 좀 더 줄래? 제가 너무 많이 쏟아서 휴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휴지로 닦으면 먼지도 많이 묻고요. 제가 수건 가져다 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제가 받으러 갈게요. 화장실 가서 핸드드라이어에 말리면 될 것 같아서요. 물을 따르던 직원이 제 어깨와 팔에 물을 쏟는 일이 생기며 제가 잠시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직원이 수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저는 화장실로 먼저 뛰어가게 됐죠. 잠깐이었지만 중요한 상견례 자리를 비워 마음이 조급했던 저는 서둘렀어요. 핸드드라이어의 젖은 부분을 대어 옷을 말리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직원이 들어왔는데 주겠다는 수건은 주지 않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 자기가 한 실수와 자기 손으로 가지고 온 수건의 목적을 잊어버린 건 아닐 텐데 말이에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수건을 가지고 멀찍이 서 있는 직원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직원의 표정이 너무 당당한 겁니다. 조금 전 저에게 물을 쏟아 미안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지고 온 수건은 꽉 쥐고 있는 채 눈에 힘을 주며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걸 넘어 무섭기까지 했던 저는 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 수건 안 주세요? 생각보다 많이 젖어서 수건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손님, 제가 일부러 물을 쏟은 거예요. 손님에게 꼭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그리고 사실 저 여기 직원 아니에요. 네? 일부러 쏟아요? 그리고 직원이 아니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전 그제야 그 여자의 복장이 식당 직원들과 조금은 다르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들처럼 위아래 그리고 신발까지 검은색 옷으로 맞춘 건 맞았지만 옷도 유니폼이 아니었고 명찰도 없었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여자가 저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제게 물을 쏟고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고 생각이 됐으니까요. 저는 뒷걸음질을 치며 저에게 물을 쏟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목적이 뭐예요? 아니, 날 언제 봤다고 이러는 거예요? 나 그쪽 오늘 처음 봤어요. 그쪽도 처음 봤고. 나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원망 산 적도 없다고요. 겁먹지 마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뭐야? 이거 저희 오빠 맞죠? 왜 저희 오빠가 찍힌 사진이 그쪽한테... 그리고 옆에 여잔... 한승우 그 새끼 옆에 있는 아이는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은 한승우 그 새끼랑 사귀던 사이... 아니, 결혼까지 약속하고 그 직전까지 갔던 사이였고요. 네? 결혼이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아니, 뭐 어쨌든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관련이 있죠? 그리고 동생분이랑 저희 오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저랑 결혼할 사람을 부를 때마다 새끼 하는 건 듣기 불편하네요.
그 새끼라고 부르는 게요? 이것도 그쪽 앞이라 내 감정 많이 절제하고 참으면서 부르는 건데요. 그 인간같이 너는 새끼가 내 동생에게 한 짓을 들으면, 그쪽이 앞으로 당할 일 들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제 입장에선 제 남편 될 사람을 욕하니 할 수도 있는 말인데. 죄송해요. 제가 순간 감정이 북받쳐서 실수했네요.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우선 시간 없으니 이걸 제가 드릴게요. 한승우 그 새끼 없는 곳에서 이걸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휴대폰 가져왔죠? 제가 제 번호 찍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신 다음 제게 연락 주세요. 이게 뭔데요? 한승우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내 동생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한승우 그 새끼 제 동생을 죽인 놈이나 다름없어요. 그 새끼 때문에 제 동생은 완전히 삶의 의지를 잃었다고요. 지금까지 나 그쪽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또 내 동생 복수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한승우 그 인간에게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한 여잔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제게 건네줬어요. 그런데 그 수건만 줬던 게 아니었죠. 수건 밑에는 손바닥만한 철제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여잔 제게 물건을 건네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잠깐 사이 제게 벌어진 일이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수건과 철제 케이스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 케이스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밖에서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려왔죠. 희원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이제 나갈 거야. 나가려고. 너무 황당한 일에 상견례 중이었다는 걸 깜빡했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대로 남자친구에게 보여주지 말란 철제 케이스는 수건으로 덮은 채로 상견례 자리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상견례를 하는 내내 제 정신은 다른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한 말과 건네준 철제 케이스의 말이에요. 그래서 상견례를 마치고 난 뒤 쏜살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결혼 관련해 얘기를 더 나누자는 부모님께 긴장한 탓에 피곤하다며 핑계를 대고 제가 쓰던 방으로 가 케이스를 열어봤죠. 철제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와 함께 포스트잇이 붙은 휴대폰 하나가 있었어요. 포스트잇에는 숫자가 쓰여 있었는데 그 휴대폰에 비밀번호 같았죠. 저는 휴대폰 전원을 켜며 케이스 안에 접혀있던 종이들을 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가 대출 관련 서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대출 서류에는 제가 처음 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제 남자친구와 무슨 관련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휴대폰이 켜지고 그 안에 있던 SNS 대화를 보고 난 이후 말입니다. 거기엔 식당에서 본 여자의 동생이자 휴대폰 주인으로 추측되는 여자와 제 남자친구의 대화가 남아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대출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모든 대화 내용에서 여자가 을로 남자친구가 갑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모두 훑어본 뒤 화장실에서 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전화를 받은 여잔 전화가 걸려올 줄 알았다는 말투로 제게 만나자고 했죠. 그 여자를 만나고 난 뒤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친구의 악마 같은 모습을 알게 됐고요. 여잔 저와 만난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준 철제 케이스 자료보다 더 많은 증거들을 바닥에 꺼내 펼치기 시작했어요. 우선 이것부터 다 꺼내놓고 설명할게요. 한승우 그 새끼가 한 짓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 펼쳐내야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기억나니까요. 이게 전부 다 오빠가 한 짓이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죠. 더 있어요. 우리 동생이 당한 것만 이 정도라는 거지. 자, 이제 다 됐으니 그 새끼에 대해 빠짐없이 알려줄게요. 우선 그 새끼 정체부터 밝혀줄게요. 한승우 직업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정체요? 그게 무슨... 직업은 증권회사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놈의 증권회사... 그 새끼 백수예요. 증권회사는 다녀본 적도 없고 인터넷으로 배운 걸로 주식이나 하는 백수 사기꾼 새끼라고요. 네? 백수요?
그건 아닐 텐데. 오빠 어머님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쪽이 알고 있는 한승우는 전부 거짓이에요. 그 새끼가 보여준 모습, 입에서 나온 조건, 그 새끼 집안까지. 이 말뜻은 그 새끼 엄마라고 하는 그 여자도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모자 둘이 모두 사기꾼이고 지금은 그쪽에게 사기치려고 접근한 거예요. 여자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사기꾼이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여자에게 경계심이 갔습니다. 제가 봤던 남자친구와 시모는 절대 사기꾼일 리가 없었거든요. 저 오빠가 사원증 메고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사기꾼이라뇨.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 시댁 부자예요. 객관적으로 따져도 오빠네 집안이 저희 집보다 잘 사는데 어떻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결혼 저희 시어머니께서 반대하셨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 사람을 붙잡고 다가오려고 하지 밀어내려고 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희 오빠와 시어머니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준 대출 서류 다 봤죠. 문자도 받고. 그 새끼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결혼 약속까지 받은 다음에 꼭 그렇게 대출하게 만들어요. 별별 이유를 다 만들어서요. 여자들이요? 그럼 동생분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여기 내놓은 증거들은 내 동생이 당한 것만이라고. 그놈한테 당한 여자들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놈 맞고자 이렇게 찾아온 거고요. 말도 안 돼. 그럼 왜 다들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동생분이 아니라 왜 언니분께서... 그 새끼가 사람을 망가뜨리니까요. 그놈에게 당한 여자들은 그놈을 신고할 의지도 대항할 힘도 없어요. 그놈이 이런 짓들 말고도 미친 짓을 해서. 이거 봐요. 여기 보면 왜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는지, 아니 왜 숨어 있는지, 그리고 내 동생이 왜 몇 년 동안 집안에 박혀서 사는지 알게 될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거든요. 여자는 저에게 프린트된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차마 말로 설명하기 힘든 내용이 있었어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범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고 내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할 줄은 절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 새끼는 이걸로 협박해서 자기가 사귀고 있던 여자들은 자기 꼭두각시 인형처럼 가지고 놀았으니까. 그럴 때마다 피해자들은 점점 더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지옥 속으로 빠져들었고요. 아닐 거예요. 아니, 이게 저희 오빠라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내 동생이랑 찍은 사진, 그리고 이 대화들로도 부족해요? 내 동생 만나러 가볼래요? 순회 공연하듯이 피해자들 만나서 피해 내용과 사실들 들어보겠어요? 아니면 그쪽도 똑같이 당하고 나서야 내 말 믿겠어요?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는 게 내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나서겠어요? 내 동생 치부까지 다 보여주면서 왜 이러는 거겠냐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집안이 부자인 것 같다고 했죠? 그 새끼 엄마가 걸치고 있는 게 엄청 비싸다 했고. 근데 정작 그 새끼 엄마가 사는 집은 가본 적 있어요? 아니 가봤으면 등기부 등본은 떼봤어요? 아니죠? 근데 뭘 보고 그 집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새끼가 말한 걸 보고? 입은 옷? 몰고 다니는 차? 그 새끼가 사는 집? 그거 전부 피해자들 돈 빨아서 산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빨아서 사봤자 거칠의 정도나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부자는 아니라서 조금만 파보면 다 알 수 있다고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알아봐요. 그럼 내 말 믿을 테니. 어떻게 이런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 새끼 연기에 속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니까. 근데 내 말이 사실이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우릴 도와줘요. 지금 그쪽을, 그리고 피해자들을 도와줄 사람은 그쪽밖에 없어요. 네? 도와요? 제가요? 그 새끼 신고하고 싶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거기다 저희 동생을 포함해서 다른 피해자들도 이미 삶이 피폐해진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또 영상이 배포될까봐 겁을 먹어 신고할 의지마저 꺾여 있고요. 제가 가진 증거가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희원 씨밖에 없어요. 컴퓨터나 USB, 다른 저장 장치에 분명 놈이 가지고 있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신고하려면 그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그놈을 막지 못하면 희원 씨도 저희 동생처럼 똑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손이 덜덜 떨릴 만큼 놀랐지만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청하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저 역시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 영상들이 있는 저장 장치를 찾기로 했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남자친구 집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하게 됐어요. 정말 피해자들이 찍힌 영상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USB를 챙겨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 바로 앞에 있던 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됐죠. 희연아, 어디가? 무슨 일이? 뭐야? 그 USB 너 그거 어디서 났어? 혹시 안에 본 거 아니지? 다가오지 마! 나 오빠가... 아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나 이거 피해자분 언니께 가져다 줄 거야. 당신이 한 짓 이 세상에 다 밝힐 거라고! 피해자? 너 누굴 만난 거야? 아, 희원아. 너 정말 왜 일을 어렵게 만드니? 아, 그거 줘. 아, 그거 내놓으라고! 미친놈. 넌 정말 미친놈이야! 여기 내 영상도 있더라? 너 나도 돈 보고 접근한 거니? 사랑하겠다는,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겠다는 말 모두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넌 진심이었어. 너랑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고. 그런 놈이 이런 영상이나 몰래 찍어? 왜? 이걸로 나 협박하려고? 나도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아니라니까, 이씨. 넌 진짜 사랑했다고. 그럼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너 직업, 너네 집안 다 거짓말이잖아. 아이씨, 이게 전부 다 들었네? 그거 누가 말해줬어? 어떤 년이야? 아이, 진짜 일 더럽게 꼬이네. 아, 그래, 솔직히 말해줄게. 너도 똑같이 돈 뜯어내고 가지고 놀려고 했어. 아니, 조건이 딱 좋잖아. 장애인 부모를 둔 자수성가 외동딸. 장애인 부모 때문에 자격지심도 많고 상처도 많아서 보듬어주기 좋고, 또 부모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쉽게 행동도 못하지. 협박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야. 거기다 돈까지 있으니. 아, 근데 왜 이렇게 내 쉬운 일을 꼬아, 희원아? 너 지금 그 USB만 가져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거기에 있는 영상 다른 곳에도 백업돼 있어. 네가 본 영상들 네 주변 사람들이 네 부모가 다 볼 수 있다고? 너 이 세상에 그 영상들 돌아다니게 할래? 그러고 싶어? 아니잖아. 너희 부모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거 얌전히 내놔. 그거 주면 내가 다른 애들에게 한 것만큼 심하게 다루진 않을게. 미친놈. 내가 이 집만 나가봐. 너 절대 용서 안 해. 1608호 이 집만 나가면 절대 용서 안 한다고. 그야말로 미친놈이었어요. 미친놈에다가 악마였죠. 그리고 그 악마놈은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칫하면 증거인 USB를 빼앗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죠.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으니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응답 없으시 강제로 문 개방하겠습니다. 뭐야? 신고라니? 너 신고했어? 신고 언제 했는데? 문 앞에서 너 마주쳤을 때 뒷걸음질하면서 긴급통화 눌렀어.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을 때 이 집 호스 말한 게 이상하지 않았니? 난 네가 눈치라도 채면 어떡하나 했는데 너 이제 끝이야. 네가 한 말들 경찰 쪽에서도 다 들었을 거라고. 자, 이제 순순히 문 열어. 너 이제 도망갈 곳도 없고 네 잘못 숨길 수도 없어. 아이 망할년이. 야, 네가 감히 내 계획을 망쳐? 정말 다행히 경찰이 늦지 않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놈은 모든 걸 포기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이후 모두가 예상하듯 경찰 수사가 시작됐죠. 저 역시 피해자가 돼서 말입니다. 수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어요.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한 이유도 있었고 놈이 잡혔다는 소식에 숨어있던 피해자 역시 용기를 냈기 덕분이었죠. 놈은 개정된 법으로 인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나 상처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 똑같은 피해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걸 보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처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 모두 압수되어 더 이상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죠. 그게 무엇보다 다행인 거죠. 지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이 일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밝힐 필요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제 사연을 이야기하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가 숨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고 잘못이 있다는 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많은 분께서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을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 세상의 범죄나 나쁜 일들이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